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난 2017년 이후에 상승세만 봐왔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올해는 2월에 이어 10월에 두 차례의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이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 충격이 컸었는데요. 이럴 때 투자자들한테 가장 위안이 되는 또는 투자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는 바로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은 자산 배분 전문가 김성일 씨를 모시고 방송을 하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작년에 마법의 동굴리기라는 이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산 배분 투자서를 썼습니다. 참 평범한 직장인 같지 않은 책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낮에는 직장인이고요. 밤엔 취미생활이 투자 전략 공부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좀 이상한 분들이 많긴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김성일 씨의 책 마법의 동굴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 책 이야기 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시급한 그런 어떤 대외적인 변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겠는데요. 일단 자산 배분 또 뭐 포트폴리오 투자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원래 서류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투자 자산의 조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건 아니고요.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도 주식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보유 중인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 투자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을 적절하게 섞어 만든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우리말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포트폴리오. 이게 아무래도 어디 광고나 뭐 아니면 어떤 작품 활동을 했을 때 자기 뭐 했어요라고 이렇게 바인더에 넣어서 다니는 거 그 포트폴리오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건 결국 자산의 조합이거나 또는 주식 종목의 조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땡땡전자, 땡땡오일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주식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기초 지식은 이 정도만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제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돈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그런 자산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건 주식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주식을 편입해야지 목표하는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다만 주식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더 한번 느끼셨을 텐데 이런 변동성을 줄여주기 위해서 국채를 편입하는 게 어떠냐. 이유는 주식과 국채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상관관계가 뭔지 조금 설명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A 자산, B 자산이 모두 상관관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도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측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두 A 자산, B 자산을 보시면 하나가 올라갈 때 하나가 하락하고 반대가 올라갈 때 다른 게 하락하고 이렇게 서로 움직임이 반대라서 이런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변동성이 아주 적은 우상향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측면에선 분명히 저런 자산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걱정이 좀 되는 게 지금은 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면 마이너스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다가도 어떤 시기, 극단적인 시기에는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나 상승장에서 섹터 간의 움직임을 보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즉 차와정 같은 경우를 보셔도 먼저 올라가는 애가 있고 나중에 올라가는 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식 섹터 같은 주식들은 금융위기나 주식시장 폭락 때 모두 같이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으로만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는 요즘 같은 급락장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국채라든지 다른 자산을 이용해서 편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유, 참 주식이라는 게 시장을 이기는 주식 찾기도 어렵지만 폭락에 안전한 주식 찾기는 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주식시장의 상승 또 하락의 과정들을 살펴보다 보면 오를 때는 정말 주도주들은 끝없이 달려가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작년에 달려갈 때 보면 정말 무서웠고 못 따라가는 종목들 천지였는데, 반대로 주가가 폭락하는 시기에는 오른 것도 없는데 같이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보면서 종목 골라서 그걸로 폭락장에 잘 대비하자,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 결국은 어떤 자산군 내에 종목 고르는 것만으로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산 배분 전략들이 있는지, 또 나중에 결론적에서는 우리 김성일 씨가 추천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읽고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영구 포트폴리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 퍼머넌트 포트폴리오, 한번 하면 영원히 이걸 두고 간다는 그런 포트폴리오 같긴 해요. 이 영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좀 바보스럽지만 실제로는 더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굉장히 거만한 제목인데요. 이 포트폴리오가 나온 건 500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500년 전 독일의 금융업자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쓰면 누구나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처음 문서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미국의 해리 브라운이 이 모델을 자기 책을 통해서 공개를 하기도 했었고요. 오, 이 퓨거라는 사람, 그 유명한 독일 한자 동맹의 상인 퓨거가 거긴가요? 아, 제가 역사는 좀 약해서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역덕이라 이런 이름을 듣다가 친숙한 이름 나오면 바로 또 이 질문을 던지는 버릇을 못 버렸고요. 아유,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 상황은 크게 네 가지다. 호황이거나 물가가 하락하거나 물가가 상승하거나 불황, 이런 네 가지 경제 상황이 반복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각각의 경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모든 상황을 대비하자. 그러기 위해서 호황에 대비해서 주식, 물가락에 대비해서 장기채, 물가 상승 대비로 금, 불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보유를 하자는 거고요. 비중은 그냥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예. 정말 25%씩. 단순하죠. 예. 야, 근데 일단 이 그림 보니까 의미심장해요. 그죠? 네. 일단 위에 이 파란 선, 녹색 선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보나마나 다우존스 산업평균이나 S&P 500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인덱스인 것 같고요. 또 옆에 이제 밑에 조금 변동성은 그나마 이거보다는 적긴 하지만 우상향하지만 최근 들어 수익률이 좀 나빠진 거 보니까 장기 채권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단기 채권, 그죠? 현금에 준하는 뭐 MMF나 이런 상품일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과 하락을 번복하고 있는 게 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요걸 n분의 1씩 했으면 우상향하면서 특히 이 금과 주가의 방향이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채권 가격이랑 주가 방향도 다르고 하니까 꽤 그럴듯한 그런 성과가 났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이 좀 개념에 좀 약간 혼동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표에서 CAGR이 뭔지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지금 그래프에서 그 제가 오른쪽에 이름을 다 빼놨는데 홍준호 박사님이 그림만 보시고도 맞추셨는데 내공이 묻어난다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는 조금 수정해야 되는 게, 현금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에서 뺐었고요. 가장 위에는 미국 주식, 그리고 빨간 선이 국채고요. 장기 국채.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주황색 선이 금입니다. 영구 포트폴리오가 파란색 선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네. 어째 변동성이 너무 없다 싶긴 네. 했습니다. 아, 현금은 아예 빼놨다. 예. 아, 제가 너무 넘겨짚었군요. 현금은 어차피 바닥을 기고 있어가지고, 왼쪽 표를 보시면 실제 이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영구 포트폴리오의 그 CAGR은 연수익률을 말합니다. 복리로 계산한 연수익률인데 약 8% 정도 나오고요. 와우, 굉장하네요. 네. 제일 밑에 보시면 주식이 11% 정도 되거든요. 주식보다 한 2% 정도 낮은 수익을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STDV가 이제 변동성의 지표인 표준 편차인데요.
주식의 표준 편차가 14인데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가 7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만,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위험 지표가 오른쪽에 있는 맥시멈 드로우다운인데요. 이게 뭔가요? 정고점 대비 하락률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손실감은 자기가 느꼈던 정고점에서 지금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굉장히 많이 좌우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0% 정도의 드로우다운이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네, 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3%, 한 3분의 1 이하로 그 위험이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편하면서 연환산 복리 수익률. 그러니까 매년 8%를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40년 동안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지난 40년이 자본주의 사회 최대의 호황이 여러 번 있었던 뭐 정보통신 거품이라든가 또 이번에 성장주 랠리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주식 투자하기 좋고 성과 내기 좋은 기회였다라는 건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분명히 제1차 석유위기나 2차 석유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굉장히 강한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환산 복리 수익률 8%의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13%밖에 안 된다면 이 연구 포트폴리오도 꽤 괜찮다 싶은데 제가 딱 보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다 생각되는 게 금인 것 같아요. 네. 저게 금이 매매하는데 엄청 비용이 많이 드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서 아마 그럴 텐데요. 그런 것도 있고 또 ETF가 생긴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ETF가 금값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 비용 문제 때문인지 ETF 상장지수 펀드 성과가 그걸 좀 못 따라가는 경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금의 저 자료는 지수만 가지고 한 거고요. 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인 경우에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종류인 경우에는 비용 때문에 실제 수익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 정도 8%가 진짜 나냐 그보다는 좀 더 아래로 내려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안전지향적인 분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현금도 한 25%씩 들고 있고요. 더 나가서 금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분산을 시켰는데도 이 정도 성과가 난다라는 것은 이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제기했던 분이 참 대단한 천재였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또 재발굴하신 분도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현재 최근에 가장 핫한 이름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레이 달리오가 자기 책을 아예 그냥 PDF 파일을 시장에 그냥 네. 그대로 공짜로 뿌렸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책 써서 이렇게 부의 수입이랄까 아니면 좀 인생을 노려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런 네임드 이런 사람이 자기 책을 PDF 파일로 그냥 공짜로 뿌려버리면 우리 어떡하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나왔던 연구 포트폴리오가 좀 올드하다고 하면 레이 달리오의 전천후 포트폴리오는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외부에 노출을 거의 안 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고 책도 내고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일단 그건 제껴두고 이분은 간단히 소개드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자금이 큰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만든 전천후 올웨더 혹은 포시즌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만들었고 실제로 그걸 운용하고 있고 이걸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모델도 오픈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역시 사이클을 주장을 하시는 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경기 상황이라는 게 네 가지 사이클이다. 그래서 포시즌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경제 성장이 증가하거나 혹은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네 가지 경기가 상황이 돌아오는데 각각의 경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맞는 투자 대상이 있다. 그게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주식, 미국채, 원자재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측정할 수 없으니 그냥 미리 다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왼쪽 밑에 있는 자산 배분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꽤 보수적이네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 이게 주식을 30%밖에 안 하는 미국의 자산 배분 그런 전략 보고서들을 저 국민연금 있을 때 많이 봤는데 근데 보면 기본이 주식 60%에 채권 40%인데 이분 반대네요. 보니까 주식 30%에 장기 국채, 중기 국채 합치면 이게 65%니까 사실 요 나머지를 좀 제외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이렇게 보수적인 아주 보수적인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연구 포트폴리오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구성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단순하게 25%씩 넣었었는데 여기서는 주식 30%, 그리고 금이나 원자재는 7.5씩 들어가고요. 국채가 55%입니다. 굉장히 많죠. 레이 달리오가 주장하는 그리고 연구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위험 균형 전략입니다. 리스크 페리티? 네, 리스크 페리티죠. 그렇군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바라보는 자산들은 주식은 굉장히 변동성이 커서 위험하고 특히 금이나 원자재는 더 변동성이 크고 뭐 배당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들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비중을 줄인 거고요. 반면에 국채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채의 비중을 늘려서 이 총 5가지 자산의 위험을 균형시킨 겁니다.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금은 좀 비중을 적게 가져가는 대신 45%네요. 그죠? 45% 가져가는 대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많이 가져감으로써 주식에서 큰 변동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 비중을 가지고 조절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실제로 네. 보니까 연수익률은 주식보다 좀 못하긴 하지만 변동성 면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낙폭이 이거죠? 네, 주식은 51%저 금융위기 때겠죠, 저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의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13%다.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있노라니까 야 이거 한국 사람한테 맞나라는 생각 좀 드는 거 역시 한국인이다 보니까 이거 전부 해외 자산인데 사실 여기 환율이라는 게 우리는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 사람들한테 용이지 한국 사람 용이라고 말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까 연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네, 지금 연구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체크. 네, 주식 미국 채겠죠 이거 그죠? 네, 미국 주식, 미국 채권, 금, 현금입니다. 네. 연구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레이 달리오의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부 다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참 이런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신 건 참 어떻게 보면 고수들이 공개해 준 거 보면 고마운데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최근 미국 금리가 막 정책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면서 이 막 금리 상승하는데 미국 국채 투자하면 큰 손실 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최근에 보면 뭐 국채 금리 급등하는 가운데 주가도 폭락해가지고 주식 채권 양쪽 다 그냥 엉망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자산 배분 이거 잘 작동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질문을 작년부터 계속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금리를 올린다 얘기가 계속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올렸고 우리나라 아직 안 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이라는 건 금리와 수급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편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려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히는 국채 금리가 상승, 특히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이제 측정을 다 해봤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기준금리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기준금리는 단기 국채 금리와 거의 상관관계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단기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는데요. 장기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나 단기 국채 금리와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수렴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에 단적으로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거죠. 미국 장기 금리 상승이면 장기 국채 가격이 하락이 맞지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건 좀 다른 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우리가 기준금리 상승하면 무조건 국채금리는 그냥 바로 올라갈 줄 아는데 안 그럴 때도 되게 많아서 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3%에 발행된 즉 3%에 발행된 국채는 내일 금리가 올라가면 오늘 발행됐던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내일 발행되는 높은 금리의 국채의 수요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대비 국채의 매력이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수익이 많이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아지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해서 오히려 거꾸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행됐던 국채 가격은 하락은 맞지만 장기적인 국채의 매력도는 올라가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국채를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채권 펀드 매니저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자산에서 리밸런싱을 통해서 국채로 비중을 다시 채워주면 고금리로 발행된 채권에 또다시 투자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걱정할 게 아니고, 또한 국채 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채 지수는 그 이자가 계속 반영돼서 단기적인 변동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이자의 상승만큼의 우상향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당장은 뭐 좀 터질 수도 있지만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일단 미래를 모른다.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일단 인정한,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죠? 예, 그런 전략이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상승할 때 더 리밸런싱, 다시 말해서 채권 비중을 더 채워 넣는 식으로 대응하면 장기적인 수익을 오히려 올릴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리밸런싱까지 이야기를 하면 오늘 저기 김성일 씨 집에 못 가니까 오늘은 자산 배분에 좀 더 집중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드디어 결론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한국인을 위한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만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주식을 하십니다. 국채를 혹시나 갖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안 갖고 계세요. 현금 비중 어느 정도 갖고 계신 정도가 단데, 이런 한국의 투자자들한테 가장 좋은 조합은 환노출 미국 국채입니다. 환노출이라는 건 환율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국채, 전 세계의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편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이 크래시 생기는, 최근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질 때 이 하락을 방어해주고 오히려 다른 수익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단 하나의 조합을 말씀드리자면 환노출 미국 국채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2012년에 나왔던 홍 박사님의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 제가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이었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많은 인사이트를 줬었습니다. 저 역시 제 책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썼었는데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국 편향이 있어서 자기 나라 주식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아, 그거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전 세계 시가총액의 1% 남짓인데 나머지 99%의 세계가 열려 있는데 너무 우리 한국 주식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서 특히 해외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툴들도 생겼고, 더 나아가서 증권사에서 HTS에서 외국 주식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우리 국내 주식만 이렇게 올인하는 것도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장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겁니다. 쭉 우상향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많이 배 아파하셨는데요. 미국 주식을 직접 거래하는 게 부담스러우시더라도 국내에 상장돼 있는, 국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미국 S&P ETF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ETF들을 이용해서 해외 자산을 일정 부분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홍보하자면, 최근 들어서서 저런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에서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특정 종목을 말하긴 그러니까 ETF 가셔가지고요, 미국 국채에 언헤지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위험을 오픈시킨, 환헤지 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냥 달러를 그냥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ETF도 생겼고요. 더 나가서 한국 주식이랑 환노출 미국 국채를 아예 그냥 묶은 상품도 존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전에 제가 2012년 돈 좀 굴려봅시다 썼을 때는 이거 하려면 전부 다 해외를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고서 해외 여객 펀드들을 사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담스러워하신 분이 되게 많았던 걸 생각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자산 배분의 신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듭니다. 물론 주식을 기가 막히게 예측해서 그걸로 돈 잘 벌어내면 그게 최선입니다. 그게 뭐 최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매일처럼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자산 배분 이런 것들 다 공부하는 사람조차 이번에 폭락장 앞두고서는 이렇게 위험한 국면을 오지 않겠다, 또는 조정이 있더라도 큰 조정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황하고, 저 역시 어떻게 보면 그날은 패닉이었습니다. 저처럼 매일처럼 공부하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책 열심히 했는지. 매일처럼 고민하고 있는 저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번번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투자자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역시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제 개인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은 막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새로운 투자의 기회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까지 이렇게 서울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김성일 씨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